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 태아그룹의 강 회장 저택의 거대한 정원이 잠시 환하게 드러났다. 빗줄기는 굵고 거셌으며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검은 기왓장을 사정없이 때렸다. 대리석 바닥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이서유는 그보다 더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꼭 안은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기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만이 이 비현실적인 악몽 속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내 눈앞에서 치워.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태아그룹의 종수, 강만철 회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서윤이 아닌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향해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베여님 제발 서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간신히 흘러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는 남편 강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지훈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잘 다려진 양복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무력감과 비겁함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그림자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아버님이라 부르지 마라. 넌 더 이상 강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강 회장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윤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쿵 소리나게 내리쳤다. 그 소리에 품에 안긴 아기가 움찔하며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서윤은 아기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내 딸이라니. 감히 이 집안의 딸을 들여 강 회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읊조렸다. 태아를 이끌어갈 후계자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더냐.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아이를 선택해서 낳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서윤은 간신히 항변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하나가 되었다. 이 아이도 아버님의 손녀입니다. 지훈 씨의 딸이에요. 그녀는 애원하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제발, 한 마디만이라도 해줘. 당신 딸이잖아. 하지만 강지훈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하게 서윤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부와 권력의 성에서 내려올 용기가 없었다. 아내와 딸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손녀 태아그룹의 손녀 따위는 필요 없다. 내 대를 이을 장손이 필요할 뿐이다. 넌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 그러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집사에게 턱짓을 했다. 집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강 회장의 살기 어린 눈빛에 곧장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서윤에게 다가왔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져라.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었다. 네가 평생 일하 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다. 집사가 서윤 앞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는 억 단위의 수표와 현금 다발이 보였다. 이 아이는 네가 알아서 키우든 버리든 마음대로 해라. 다만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강씨 가문과 그 어떤 연관도 없다는 각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 돈.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서윤의 사랑, 그녀의 헌신, 그리고 그녀가 낳은 생명까지도.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돈 가방을 밀쳐냈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강 회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이 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을 꿇고 있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똑바로 섰다.
그리고 이 아이, 제 딸입니다. 당신들이 버린 제 딸은 제가 책임지고 키울 겁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낼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 고통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끝내 아버지의 권위에 맞서지 못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아버님. 서유는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존대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오늘 저와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했드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당신들은 오늘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멸시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였다. 강 회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으나 이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낸년이 감히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저택의 모든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고 맨몸으로 쫓아내. 집사와 하인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서유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강지훈의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비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아그룹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의 설렘, 지훈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악몽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저택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 그녀 사이를 가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 같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하나 있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품에 안긴 딸을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을 내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가슴, 꼭 감은 눈, 오밀조밀한 입술,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깽민지. 서유는 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딸. 나의 딸 민지야. 엄마가 약속할게. 오늘 우리가 겪은 이 수모와 고통, 엄마가 전부 갚아줄게. 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 거야.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거리 위,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지켜야 할 이유와 싸워야 할 목표를, 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향한 한 여인의 조용하고도 처절한 복수가 바로 그 빛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전사의 첫걸음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 회장의 저택에서 쫓겨나던 그 밤의 폭풍우는 이서윤의 기억 속에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지만 세상은 무심하게 6번의 계절을 갈아치웠다. 서울의 번화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다세대의 주택 옥탑방. 이곳이 서윤과 딸 민지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하는 작은 보금자리였다. 여름에는 찜통 같았고 겨울에는 외풍이 살을 내는 곳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다. 서윤의 곱던 손은 각종 아르바이트로 거칠어져 있었다. 식당 주방 보조, 빌딩 청소, 야간 데이터 입력까지. 그녀는 민지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6년 전 그날 밤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민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강민지는 조용한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처럼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세상은 낡은 책,
몇 건과 서윤이 팩컴퓨터 부품을 주워다 조립해준 느려 터진 컴퓨터가 전부였다. 민지는 몇 시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방 한 구석에서 숫자가 적힌 블록을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야, 저녁 먹자. 서윤이 끓어 내디 넘치기 직전에 된장찌개를 불에서 내리며 딸을 불렀다. 민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엄마, 1 더하기 2는 3이고 3 더하기 5는 8이야. 다음엔 13이 와야 해. 피보나치. 서윤은 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어려운 단어였지만 서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민지는 3살 때 이미 구구단을 외웠고 5살 때는 간단한 코딩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쳤다. 서윤은 자신의 딸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똑똑한 수준이라고만 생각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날 밤도 서윤은 고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최근 시작한 소액 온라인 펀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싱글맘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희망 씨앗 펀드라는 이름의 투자처였다. 적은 돈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서윤은 민지의 미래를 위해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의 일부를 투자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로 약속된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수익률이 또 올랐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녀는 민지에게 새 옷 한 벌 사줄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했다. 그때 등 뒤에서 잠옷을 입은 민지가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엄마, 뭐해? 응, 우리 민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엄마가 돈 버는 거 보고 있었지? 민지는 잠이 덜 깬 눈으로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는 숫자들이 오고 가는 그래프와 복잡한 표에 흥미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엄마, 저 숫자들은 거짓말하고 있어. 응, 뭐라고, 아가. 서윤은 아이의 엉뚱한 말에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숫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우리 민지 졸려서 헛것이 보이나 보네. 이제 자러 갈까? 아니야, 진짜야? 민지는 단호했다. 숫자들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가. 저기 봐. 들어온 길이랑 나간 길이 달라. 똑같은 발자국이 다른 곳에서 또 찍혔어. 아이의 말은 알쏭달쏭했다. 서윤은 민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발자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지야, IP 주소. 여기 거래 기록에 있는 주소들이 다 똑같아. 다른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한 명이 다 하는 거야.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길도 이상해. 빙빙 돌아서 다시 원래 주인한테 가는 것 같아.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IP 주소라는 말을 6살짜리 딸에게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아이가 가리키는 화면의 로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숫자와 알파벳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보니 정말로 아이의 말대로 특정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다른 회원들이 수익을 인증하며 올린 글들의 IP 주소가 놀랍게도 몇 개로 압축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 친절해 보였던 카페 운영자, 희망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란 말인가? 엄마, 돈 빨리 빼야 해. 이 집은 곧 무너질 거야. 기둥이 처음부터 썩어 있었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아이답지 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투자금의 출금을 신청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원금 대부분이 그녀의 계좌로 돌아왔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희망 씨앗 펀드 사이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카페는 회원들의 절규와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며 울부짖었다. 서윤은 간발의 차로 끔찍한 재앙을 피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밥도 먹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블록을 쌓는 대신 종이에 복잡한 숫자와 선들을 그리고 있었다. 그건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다. 아, 민지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하나도 몰랐는데. 민지는 그게 사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민지는 그림에서 눈을 떼고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냥 보였어.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여긴 길이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은 글자만 보지만 나는 숫자들이 가는 길이 보여. 그 길은 정직하지 않았어.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6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했던 맹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낼 거야.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것은 절망 속에서 내뱉은 분노의 외침일 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눈앞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길이었다. 그녀의 딸, 강민지, 세상이 버리고 아비조차 외면했던 이 작은 아이의 머릿속에 거대한 제국 태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잠들어 있었다. 숫자의 길을 보고 거짓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것은 단순한 영재성을 넘어선 신이 내린 선물 혹은 저주와도 같은 비범한 재능이었다. 서윤은 딸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품에 가득 찼다.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연약한 아이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의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 재능을 썩힐 수는 없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모녀에게 준 유일한 검이다. 서윤은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는 고단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에 들린 비밀 병기의 위력을 깨달은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이서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청소 일을 하러 갈 때도,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성양창이었다. 희망 씨앗 펀드 사건으로 되찾은 돈은 그녀에게 종잣돈이 되었다. 서윤은 그 돈의 절반을 쪼개어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딸을 위한 투자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투자는 용산 전자상가로 향하는 낡은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다. 민지야, 정말 이게 맞아. 서윤은 딸의 작은 손에 이끌려 미로 같은 상가 내부를 헤매며 물었다. 먼지와 납땜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가 공중에 떠다니는 혼돈 속에서 7살배기 민지는 마치 제 집 안방을 거닐 듯 익숙하고 자신감 넘쳤다. 엄마, 저 가게 아저씨가 파는 CPU는 중고지만 성능이 좋아. 그리고 저쪽 가게의 램은 가격이 싸고 우리 보드랑 호환이 돼. 내가 어젯밤에 다 찾아봤어. 민지는 수많은 부품들 사이를 오가며 사양과 가격을 비교했다. 아이는 단순히 진열된 상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들이 가진 잠재력과 한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윤은 딸의 설명에 따라 부품을 사 모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었다. 그날 밤, 옥탑방의 작은 책상 위에서 모녀는 함께 컴퓨터를 조립했다. 서윤의 역할은 민지가 시키는 대로 작은 나사를 조이거나 부품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을 쌓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삐 하는 경쾌한 부팅금과 함께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다. 이전의 낡은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였다. 민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윤은 며칠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서유는 자신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 밥은 하루 2끼로 줄였고 해진 옷은 몇 번이고 꿰마에 입었다. 그렇게 아낀 돈은 모두 민지를 위한 책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정기적으로 찾았다. C++,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서적부터 시작해 네트워크 이론, 암호화학, 이산수학 같은 대학 전공 서적까지. 헌책방 주인은 초등학생 딸을 위해 이런 책을 사간다는 서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다. 아이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보였다. 낮에는 학교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아이로 지냈지만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아이는 작은 방의 주인이자 디지털 세계의 탐험가로 변했다. 옥탑방의 한쪽 벽은 어느새 민지가 직접 그린 복잡한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구성도로 가득 찼다. 아이는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유는 딸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동안 그녀 자신은 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지난 수년간의 경제신문을 모두 뒤졌다. 태아그룹의 성장 과정, 계열사 현황, 주력 사업, 그리고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의 모든 공식적인 행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스크랩했다. 그녀는 그들의 경영 방식, 그들의 사업 습관, 그들의 약점을 분석했다. 강만철 회장은 전형적인 제왕적 경영자였다. 그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태아를 재계 서열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권력자들이 방패처럼 버티고 있었다. 남편이었던 강지우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자란 온실 속 화초였다. 그는 유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이룬 모든 성과는 사실상 강 회장이 깔아준 레드카펫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오만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유약함을 지니고 있었다. 서유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의 복수심은 차갑게 정제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굴욕을 주고 파멸시키고 싶다는 뜨거운 분노뿐이었다. 하지만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파고들수록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태아의 성공 뒤에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하청업체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 그리고 강씨 일가의 탐욕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에서 정의 구현으로 바뀌었다. 강씨 일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이 쌓아올린 부패한 제국 자체를 해체하고 그 죄과를 세상에 낱낱이 밝히는 것. 그것이 자신과 딸, 그리고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민지가 12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밤이었다. 서유는 여느 때처럼 태아그룹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민지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이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이에게 해킹과 프로그래밍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퍼즐 게임일 뿐이었다. 여마! 방 한구석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민지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서윤이 다가가자 민지는 모니터 화면 하나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서울시 교통관제 시스템의 내부망 구조도가 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지야, 이게 뭐야, 너 설마? 걱정 마. 엄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냥 길을 찾아서 들어와 본 거야. 여기. 이 부분에 아주 작은 문이 열려 있었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서울 시내 모든 신호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허점이야. 내가 일단 문은 닫아놨어. 그리고 관리자한테 익명으로 메일도 보내놨고 민지는 마치 동네 골목길에 허물어진 담벼락을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서유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딸은 이제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유령이 되어 있었다. 무기는 완성되었다. 이제는 그 무기를 사용할 때가 된 것이다. 서유는 컴퓨터를 끄고 민지를 마주보게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6년 전 그 비 오는 밤의 이야기. 자신들이 왜 이 작은 옥탑방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태아그룹과 강씨 일가의 이야기를, 물론 어린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진실이었기에 그녀는 분노와 슬픔을 최대한 억누르고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큰 성에 살아. 그리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 엄마도 그중 하나였고, 그래서 엄마는 그 성의 높은 벽을 허물고 그 안에 갇힌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민지는 말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지가 입을 열었다. 그럼 태아그룹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이겠네. 엄마. 서유는 딸의 표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퍼즐이야. 좋아. 민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켜며 말했다. 퍼즐은 풀라고 있는 거니까 내가 엄마 도와줄게. 이제부터 뭘 하면 돼.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거대한 도전을 앞둔 지적 호기심과 해결사에 대한 자신감만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딸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키워온 어린 싹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를 뚫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들의 길고 외로운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강민지는 14살이 되었다. 앳된 티를 갓벗은 얼굴, 질끈 묶은 긴 생머리, 교복 아래 가려진 마른 몸, 학교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학생들 중 누구도 이 평범하고 조용한 소녀가 디지털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헬리오스 헤리옷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헬리오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태양의 신. 그것은 민지가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옥탑방의 풍경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서유는 고된 육체 노동을 줄이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전문 번역과 데이터 분석 일을 시작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딸의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전 사령관이었고 민지는 그녀가 가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모녀의 호흡은 이제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해졌다. 봇대가 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벽에 걸린 거대한 전쟁 지도 앞에서 입을 열었다. 지도에는 태아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핵심 인물들의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피와 땀으로 수집한 정보의 집약체였다. 태아건설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해 사업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야.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강지훈이야. 서윤의 손끝이 강지훈의 사진 위를 가리켰다. 사진 속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14년 전에 그 비겁했던 청년은 이제 태아그룹의 핵심 임원이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이 아들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맡긴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커. 여기서 성공하면 그룹 내 입지가 탄탄해지겠지만 실패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겠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후계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게 될 거야. 민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 위로 태아건설의 내부 네트워크 구성도가 스라이드 홀로그램처럼 펼쳐졌다. 방화벽은 최신형이지만 구조가 너무 교과서적이야. 예측하기 쉬워. 민지가 담담하게 평가했다. 뒷문은 여러 개가 있고 직원들 보안 의식도 형편없네. 비집고 들어갈 틈은 충분해.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야.
민지야. 서윤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강조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해.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절대로 알아채지 못하게. 이번 작전의 목표는 태아건설이 입찰해서 그냥 지게 만드는 거야.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그것이 서윤의 전략이었다. 거대한 성벽에 대포를 쏘는 대신 성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빼내 성 전체의 동력을 미세하게 어긋나게 만드는 것. 작전은 그날 밤 바로 시작되었다. 민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아건설의 보안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지 않았다. 대신 협력업체 중 보안이 가장 허술한 작은 설계회사의 시스템에 먼저 침투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발판 삼아 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으로 위장하여 태아건설의 내부망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경보 시스템은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했다. 헬리오스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서버와 서버 사이를 흔적 없이 이동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찰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강지훈이 최종 결제한 1급 기밀 입찰 제안서 파일을 찾아냈다. 파일 안에는 프로젝트의 예산, 기술 재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 입찰 가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시오, 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야. 서윤은 민지의 옆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경쟁사들의 리스트를 훑어보았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업계 2위인 대진건설이 아니었다. 그녀가 고른 곳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에서 밀려 만년 3, 4위에 머무는 유성건설이었다. 대진이 이기면 모두가 예상한 결과가 되지만 유성이 이기면 이변으로 기록될 터였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었다. 민지는 몇 단계에 걸친 가상 프록시 서버를 통해 완벽하게 추적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태아의 독주에 불만을 품은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유성건설의 입찰팀장에게 단 한 줄의 정보를 보냈다. 태아의 최종 입찰가는 2조 4,500억.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들은 미끼를 던졌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며칠 뒤 태아그룹 본사 30층의 이사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지훈의 고함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의 앞에는 태아건설의 임원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금 발표된 스마트시티 사업의 최종 낙찰자는 예상을 깨고 유성건설로 결정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성건설이 써낸 입찰 가격이었다. 2조 4,449 50억, 불과 50억 원 차이였다. 마치 태아의 가격을 미리 알고 써낸 듯한 절묘한 차이였다. 누구야? 우리 정보를 빼돌린 놈이 누구냐고. 강지훈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이 프로젝트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그룹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이 무능한 인간들아.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오직 내부를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 중 누군가가 돈에 매수되어 정보를 팔아넘겼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외부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들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전원 감찰팀의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통한 쥐새끼는 반드시 내 손으로 목을 잘라버릴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강지훈은 임원들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리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이 실패를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부 직원의 단순한 배신 행위로 포장해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옥탑방.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유성건설의 대표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소감을 발표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윤과 민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키보드 소리도, 기계음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침묵만이 흘렀다. 뉴스가 끝나자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벽에 걸린 전쟁 지도로 다가갔다. 그리고
붉은색 유성펜을 들어 태아건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항목 위에 가늘고 분명한 X자 표시를 그었다. 첫 번째 돌멩이가 거대한 연못에 던져졌다. 아직은 아주 작은 파문이었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파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언젠가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저 오만한 제국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강지훈과 강만철을 생각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발밑에서 시작된 미세한 균열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터였다. 모녀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전쟁은 그렇게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입찰 실패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내부 감찰팀을 동원해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었지만 정보 유출의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애꿎은 실무부장 한 명의 목을 자르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태아그룹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만철 회장은 아들의 무능을 질책하면서도 그의 내부자 소행이라는 보고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재계의 거인에게 그 정도의 실패는 흔한 사업상의 차질일 뿐 제국의 근간을 흔들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몇 달 후 두 번째 파문이 일었다. 이번 무대는 태아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태아 케미칼이었다. 태아 케미칼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XT 폴리머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언론은 태아의 혁신을 극찬했다. 대대적인 신제품 발표회가 예정된 일주일 전이었다. 이게 다 뭐야?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집어던질 듯 쥐고 소리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작은 환경운동 단체의 블로그였다. 그곳에는 태아 케미칼의 검은 진실, XT 폴리머, 생산 공정의 치명적 유해성에 대한 내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첨부된 파일은 명백한 태아 케미칼의 내부 문서였다. 신소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부산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헬리오스는 이번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민지는 연구개발 서버를 해킹해 기술을 훔치는 대신 홍보팀과 법무팀의 공유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관리 대상,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아닌 가장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문제를 파고들 작은 단체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마치 내부 고발자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저지른 일처럼 보이도록 작은 블로그에서 시작된 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곧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태아 케미칼의 주가는 폭락했고 신제품 발표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환경단체의 시위가 본사 앞에서 연일 이어졌고 정부기관의 조사까지 착수되었다. 강지훈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는 이번에도 회사의 앙심을 품은 퇴직자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연이은 악재의 강만철 회장의 심기도 불편해졌다. 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은 아직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속삭였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나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기 마련이었다. 제국의 거인들이 자신들의 불운을 한탄하고 있을 때 세 번째 타격이 가장 치명적인 심장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태아그룹의 상징이자 자존심. 태아전자였다. 연말 시장을 겨냥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노X의 글로벌 출시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번에 헬리오스가 노린 것은 생산 라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노린 것은 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글로벌 공급망 관리 SCM 시스템이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전 세계 각지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생산 라인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거대한 신경망. 민지는 그 신경망의 가장 미세한 말초신경 몇 개를 건드렸다.
그녀는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았다. 단지 몇 개의 숫자와 코드만을 미세하게 바꾸었을 뿐이다. 대만에서 출발해야 할 핵심 AP 칩 선적 물량의 목적지 코드를 브라질의 어느 창고로 바꾸어 놓았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OLED 스크린 한 묶음에는 품질 검사 불합격 플래그를 몰래 심어두었다. 아주 사소하고 현지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일 법한 조작이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이노X의 최종 조립 라인이 갑자기 멈춰섰다. AP 칩이 입고되지 않았고 스크린은 세관에 묶여 있었다. SCM 시스템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부품들은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 태아전자는 혼란에 빠졌다. 전 세계 물류망을 샅샅이 뒤진 끝에 48시간 만에 부품의 행방을 찾아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없었다. 이틀간의 생산 중단은 수백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과 함께 경쟁사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마침내 강만철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안주아라.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 강 회장의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우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세 뭉치를 차례로 내려놓았다. 태아건설의 입찰 실패 보고서, 태아케미칼의 내부 고발 사건 보고서, 그리고 방금 올라온 태아전자의 생산 차질 보고서였다.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우연, 세 번은 공격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다. 네오는 아직도 이게 내부 직원의 배신, 퇴직자의 앙심, 시스템의 오류 따위로 보이나? 아버님, 그게... 입 닥쳐라. 강감 회장이 지훈의 말을 잘랐다. 내 놈의 무능과 오만함이 적에게 날뛸 공간을 만들어준 거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이밍에 터져나왔다. 마치 우리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 놈이 있는 것처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야. 원한을 품은 좀도둑도 아니다. 우리 제국 전체를 흔들려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우리 집에 유령이 들어왔단 말이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하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노예한 경영자의 직감이 마침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안일한 보고를 믿지 않았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 강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인터폰을 들었다. 비서실인가 지금 즉시 시큐어넷 코리아의 윤 대표와 연결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시큐어넷 코리아.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엘리트 사이버 보안 업체. 그들은 합법적인 해커였지만 그들의 방식은 때로 범죄자들보다 더 집요하고 무자비했다. 강 회장은 그들에게 백지수표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집에 숨어든 유령을 찾아내. 그리고 찾으면 그 존재를 인터넷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 전화기 저편에서 시큐어넷 코리아의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맡겨주십시오. 회장님. 보이지 않는 적. 헬리오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사냥개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옥탑방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큐어넷 코리아의 등장은 태아그룹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걷어내는 듯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20명의 엘리트 요원들이 태아그룹 본사 40층에 임시 상황실을 차렸다. 그들의 리더는 업계에서 사냥개로 불리는 윤태식 팀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지닌 사이버 공간의 무법자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전문가였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윤태식은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 앞에서 브리핑하며 단언했다. 저희가 들어온 이상 그 유령이라는 놈은 일주일 안에 꼬리가 잡힐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 없이 그물망을 쳤으니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다. 시큐어넷은 태아의 모든 네트워크에 최첨단 침입 탐지 시스템과 추적 프로토콜을 설치했다. 그들이 설치한 허니팟, 헤아니펫은 침입자가 좋아할 만한 가짜 기밀 정보로 가득 찬 달콤한 덫이었다. 일단 유령이 그 덫을 무는 순간 그의 위치와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윤태식은 확신했다. 옥탑방. 민지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새로운 움직임을 즉시 감지했다. 태아의 네트워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감시의 눈들이 곳곳에 새로 생겨났고 아마추어라면 그냥 지나칠 법한 미세한 데이터 흐름의 변화가 느껴졌다. 엄마, 손님이 왔네. 민지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꽤나 비싼 손님들이야. 시큐어넷 코리아.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큐어넷의 악명은 그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괜찮겠니? 민지야,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 민지가 엄마의 말을 잘랐다. 아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더 재밌어졌어. 나랑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서윤은 딸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강력한 상대를 만난 게이머의 희열을 읽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딸을 믿기로 했다. 첫 번째 교전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민지는 시큐어넷이 파놓은 허니팟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덫의 구조와 목적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너무나도 뻔한 수법이었다. 그녀는 덫을 피하는 대신 덫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헬리오스는 허니팟 서버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시큐어넷 상황실의 경보등이 번쩍였고 윤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걸렸다. 요원들이 일제히 추적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추적한 신호는 서울이 아닌 평양의 한 IP 주소로 향하고 있었다. 북한이라고 이게 말이 돼. 상황실은 발칵 뒤집혔다. 태아그룹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에 모두가 흥분과 혼란에 빠졌다. 윤태식은 즉시 국정원에 연락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헛된 추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진짜 헬리오스는 그 소동을 방패 삼아 태아의 다른 서버에서 조용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그녀는 시큐어넷에게 장난감을 던져주고 그들이 정신없이 노는 동안 진짜 보물을 챙긴 것이었다. 며칠 뒤 자신들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윤태식은 치욕감에 얼굴을 붉혔다. 그는 유령이 상상 이상으로 교활하고 대담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수비적인 덫 대신 공격적인 추적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에 유령이 나타나면 네트워크 전체의 처리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실시간으로 그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액티브 트레이스 프로토콜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헬리오스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보란듯이 강지훈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근했다. 시큐어넷의 상황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자바 전 세계 프록시 서버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잡아 윤태식의 고함과 함께 수십 명의 요원들이 헬리오스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미친 듯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헬리오스의 신호는 러시아를 거쳐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서버들을 복잡하게 경유하며 사라질 듯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숨막히는 추격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윤태식의 개인 모니터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하얀색 글씨가 한 줄 나타났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헬리오스. 진. 윤태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유령은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추적에 사용된 연결망을 역으로 타고 들어와 시큐어넷의 심장부, 윤태식의 개인 컴퓨터에 침입한 것이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파괴보다 더 치명적인 메시지였다. 너희는 나를 잡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잡을 수 있다. 상황실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요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들의 팀장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었다. 수십억을 들여 고용한 해결사들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유령은 잡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시큐어넷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민지는 태아 네트워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잊혀진 데이터의 무덤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1990년대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폐기된 줄 알았던 낡은 재무 서버. 그곳에서 민지는 이상한 암호화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암호화도 달랐다. 군사 등급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잠시 시큐어넷과의 싸움을 잊고 이 새로운 퍼즐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십억 개의 키값을 대입하고 양자 컴퓨팅의 원리를 응용한 자신만의 해독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의 첫 번째 껍질이 깨졌다.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의 장부였다. 수십 년에 걸쳐 기록된 불법 비자금의 흐름이었다. 차명 계좌, 유령기관 회사,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오고 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자 칸에는 단 하나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KMC 강만철. 여머.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을 불렀다. 서윤은 딸이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탈세나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정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검은 거래, 뇌물, 자금 세탁의 기록이었다. 태아라는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었다. 서윤은 비자금 장부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자랑스러움과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지금까지 그들은 태에게 귀찮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 장부의 존재를 아는 순간부터 그들은 강만철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 것이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요했다. 그들 모녀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수 없었다. 우리에겐 동료가 필요해. 서윤이 굳은 결심과 함께 입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현실 세계의 조력자를 찾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만 했다. 강만철의 비자금 장부. 그것은 태아 제국을 향한 핵무기였지만 동시에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자신들 또한 파멸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였다. 이서윤은 깨달았다. 디지털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힘을 갖지 못한다. 그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전략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뇌리에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15년 전 태아그룹의 CFO 최고 재무책임자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횡령범으로 추락했던 비운의 천재, 박준영. 서윤은 태아의 며느리로 있던 시절, 강직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났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었다. 그의 몰락은 태아그룹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민지야, 박준영이라는 사람을 찾아줘. 15년 전 태아그룹 CFO였어. 민지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잊혀진 과거의 기록들이 모니터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 재판 기록, 주주총회 의사록. 박준영은 강만철 회장의 오른팔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증거는 명백해 보였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항소조차 하지 않고 5년간의 옥살이를 했다. 이상해, 엄마. 민지가 말했다. 재판 기록을 보면 박준영 아저씨가 횡령했다는 돈의 흐름이 우리가 찾은 비자금 장부의 한 줄기와 정확히 일치해 날짜, 금액,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이름까지. 역시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희생양이었어. 강만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거야. 이제 확신이 섰다.
박준영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사람이었다. 그는 태아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강만철에게 복수해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였다. 출소 후 그는 세상에서 흔적을 감춘 상태였다. 이번에도 헬리오스의 능력이 발휘되었다. 민지는 주민등록 기록이나 금융 정보를 해킹하는 대신 훨씬 더 미세한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박준영이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온라인 서점의 구매 기록, 그가 즐겨 찾던 등산 커뮤니티에 남긴 오래된 게시물, 출소 후 그의 가족 명의로 개통된 단 하나의 인터넷 회선,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마침내 하나의 주소를 가리켰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서유는 며칠 뒤 낡은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그곳으로 향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이나 달린 버스에서 내리자 읍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서점이 눈에 들어왔다. 산마루 서점.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 그곳의 주인이 겪었을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서유는 마른 침을 삼키고 서점 문을 열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퀴퀴한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점 안은 손님 하나 없이 고요했고 창가 의자에 한 남자가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1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의 빛만은 여전히 눈빛에 남아 있었다. 박준영이었다. 손님, 찾으시는 책이라도. 박준영은 고개를 들다 낯선 여인의 얼굴에 잠시 경계의 빛을 띄었다. 박준영 선생님 맞으시죠?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누구신데 날 찾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거칠었다. 태아그룹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서윤은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말을 먼저 꺼냈다. 아니나 다를까. 태아라는 단어에 박준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 더러운 이름은 내 앞에서 꺼내지 마시오. 볼일 없으면 돌아가시오. 그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신 사모님 기일이 다음 주더군요. 서윤의 말에 박준영의 어깨가 움찔했다. 선생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임종도 못 지키셨겠지요. 당신... 대체 뭐야? 박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일렁였다. 저는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열쇠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선생님께는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의, 박준영은 허탈하게 웃었다. 아가씨, 정의는 돈과 권력이 있는 놈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나 같은 놈에게는 해당 없는 단어지.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러니 헛된 희망으로 날 흔들 생각 말고 썩 돌아가. 말로서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서유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민지가 출력해준 비자금 장부의 한 페이지였다. 박준영은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곳에는 그가 횡령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금액이, 바로 그 날짜, 그가 누명을 썼던 바로 그 유령업 회사를 거쳐 당시 여당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김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흐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15년간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다. 이걸 어디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태아의 심장부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대답했다. 태아의 시스템 안에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는 유령이 있습니다. 그 유령이 선생님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박준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 아내를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괴물과 싸우다 모든 것을 잃고 패배했지만
이제 그의 손에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칼이 쥐어진 것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과거 태아의 재물을 총괄하던 냉철하고 날카로운 전략가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유령 만날 수 있어.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령의 눈과 귀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좋소. 박준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그 빌어먹을 강만철의 목에 밧줄을 감을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전부 걸겠소. 그날 오후 산마루 서점의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렸다. 15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서점 안에서 억울하게 몰락한 천재 전략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을 대리하는 한 여인의 비밀스러운 전쟁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옥탑방 모니터에 처음으로 박준영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지가 구축한 완벽한 보안 통신망을 통해서였다. 박준영은 모니터 너머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 뒤에 숨은 헬리오스와 처음으로 대면했다. 그는 헬리오스가 보내온 방대한 비자금 데이터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야. 이건 강만철 제국의 설계도이자 약점 지도다. 박준영의 합류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 속에서 강만철의 자금 흐름 패턴, 그의 인맥, 그리고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는 헬리오스에게 다음 목표물을 지정해 주었다. 여기 일신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어. 서류상으로는 태아와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투자 회사지만 사실상 강만철 개인의 금고 역할을 하는 곳이요. 우리가 다음으로 무너뜨려야 할 곳은 바로 저기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존재가 아니었다. 전략가 서윤, 길잡이 박준영, 그리고 최강의 무기 헬리오스, 복수를 위한 최강의 팀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준영의 합류는 옥탑방의 작은 복수극을 거대한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었다. 그는 강만철이라는 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고의 참모였다. 그의 지휘 아래 헬리오스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모여 태아 제국이라는 괴물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강만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일신자산 운용이요. 화상통신 화면 너머 박준영이 한 회사의 로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태아와 무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 회장, 개인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심장부요. 정치인, 검사, 판사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뇌물이 바로 이곳을 통해 나가고 그의 모든 차명재산이 이곳을 통해 관리되지. 여길 무너뜨리면 태아그룹 전체가 아니라 강만철이라는 인간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어. 작전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세워졌다. 이번 목표는 시스템 파괴나 주가 하락이 아니었다. 목표는 폭로였다. 괴물의 심장을 세상에 드러내어 법과 여론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 데이터를 그냥 언론에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서윤이 말했다. 그들은 이걸 소화하지 못하거나 혹은 태아의 압력에 굴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칼날 같은 기자가 필요해요. 서윤은 며칠 밤낮으로 대한민국 언론계의 지형도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냈다. 독립 온라인 언론 더 와처의 김소진 기자. 그녀는 과거 대형 언론사에서 태아와 연관된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치다 부당하게 해고된 전력이 있었다. 그녀는 실력과 끈기, 그리고 태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파트너였다. 한편 민지는 박준영의 조언에 따라 비자금 장부의 데이터를 재가공했다. 그녀는 수만 건의 거래 내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추려냈다. 특정 판사에게 거액이 송금된 직후 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기록, 유력 검사의 아들이 태아전자에 수상할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입사한 날짜와 비자금의 흐름, 그 모든 것을 날짜별,
인물별로 정리하여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 연대기를 만들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헬리오스는 다중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김소진 기자에게 짧은 이메일 하나를 보냈다. 제국의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메일에는 복잡한 암호로 잠긴 데이터 파일에 다운로드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처음 반신반의하던 김소진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자신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기업의 비리 수준을 넘어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층의 부패 네트워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어쩌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거대한 특종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며칠 뒤 데어와처의 홈페이지에 단독 태아의 그림자 장부, 수십 년간 이어진 부패의 연대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날짜와 금액, 관련자들의 실명이 적힌 비자금 장부의 원본 이미지가 함께 공개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였지만 그 파급력은 핵폭탄과 같았다. 모든 대형 언론사들이 더 와처를 인용하며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온종일 태아 게이트, 강만철, 그리고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아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압도적인 여론의 압박에 검찰은 마지못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본사는 지옥으로 변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짓을?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서류를 집어 던졌다. 비서실과 홍보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변호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복도를 뛰어다녔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최상층 회장실, 강만철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은 채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등 뒤 TV에서는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히 터진 사고가 아니었다. 입찰 실패, 화학 스캔들, 생산 차질, 그리고 이 폭로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칼날에서 나온 공격이었다. 헬리오스! 강만철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보이지 않던 유령, 그저 귀찮은 해충 정도로 여겼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던 암살자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분노가 온몸을 떨게 했다. 감히. 하찮은 벌레 같은 놈이 자신의 제국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다니. 문을 박차고 강지훈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배우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강만철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맹수의 섬뜩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카자네, 네. 그 헬리오스라는 놈 반드시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마라. 검찰이 우리 턱 밑까지 오기 전에 그놈의 숨통부터 끊어놔야 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껏 아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옥탑방에서는 세 사람이 창밖으로 보이는 태아그룹 본사 건물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지진의 여파가 쉴 새 없이 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제국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시시엇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군. 화면 너머의 박준영이 씁쓸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는 조용히 타오르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소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일이 한 나라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자랑스러움과 함께 서유는 심장이 차갑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저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두운 힘을 동원하여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자신들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아 게이트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검찰의 수사망은 하루가 다르게 강만철 회장의 턱 밑까지 조여왔고 그가 믿었던 정치적 방패막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강만철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법의 위에 군림해왔지. 법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법이 자신을 덮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헬리오스라는 유령의 실체를 찾아내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가진 모든 어두운 힘을 총동원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사설 정보팀, 뒷골목의 해결사들까지. 그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냥개들이었다. 헬리오스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완벽한 유령이었지만 그들의 조력자 박준영은 현실 세계의 인간이었다. 사냥개들은 박준영의 희미한 과거 행적을 쫓았고 마침내 그가 최근 서울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근처에서 몇 번 목격되었다는 꼬리를 잡아냈다. 그리고 그 옥탑방의 세입자가 15년 전 자신들이 내쫓았던 며느리 이서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만철에게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 연약하고 무력했던 여자애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이서윤이 거대한 배우 세력의 꼭두각시이거나 이용당하는 하수인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가장 약한 골이었다. 그녀를 꺾으면 배우를 알아낼 수 있을 터였다. 그날 오후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 아래 검은색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잘 훈련된 남자들이 내려 이서윤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위협적이었지만 동시에 정중했다. 이서윤 씨,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닌 통보였다. 박준영과 서윤은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서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걸죠.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들어보였다. 이 시계는 제 생체 신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1시간마다 제가 암호를 입력해 안전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제 심장이 멈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즉시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태아의 모든 비자금, 원본 데이터가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에 자동으로 전송될 겁니다. 이건 납치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가는 길이어야 할 겁니다. 남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힘의 균형은 이미 그녀에게 넘어와 있었다. 서윤이 도착한 곳은 태아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15년 전 그녀가 쫓겨났던 그 저택만큼이나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곳에 강만철과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강만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이 숨겨져 있었다. 내 배우가 누구냐? 누가 너 같은 걸 내세워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말해라.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겠다. 강지훈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의 얼굴은 불안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윤 씨, 제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을 조종하는 놈들 이름을 대어. 그럼 모든 걸 용서하고 당신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는 돈으로 움직이는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20년 전, 강 회장님께서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차명으로 사주셨죠. 그 돈은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일신 자산 운용으로 들어왔고요.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 원본, 아직도 회장님 강릉 별장 서재의 두 번째 금고 안에 그대로 있으시죠? 강만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서유는 시선을 강지훈에게로 옮겼다. 작년 5월, 지훈 씨는 이 호텔의 다른 스위트룸에서 야당의 정 의원을 만나셨죠. 차기 대선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태아바이오의 신약 허가를 앞당겨 달라고 그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된 파일이 제게 있습니다. 정 의원이 위스키를 몇 잔 마시고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까지 아주 생생하게요. 강지훈의 입이 떡 벌어졌다. 소름결 끼치는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강지훈이 마침내 무너지며 절규했다. 어떻게 당신이 이 모든 걸 아는 건데 당신 뒤에 있는 놈이 누구냐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서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자의 차가운 연민이었다. 그녀는 강만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을 파멸시킨 건 제 배후 세력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유령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들의 제국을 해체하고 당신들의 최고 전문가들을 농락하고 당신들의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 안트. 서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방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뻔히 당신들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바로 그 딸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강만철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지. 당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당신들의 핏줄, 그리고 그 아이는 천재입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위트룸의 모든 조명과 TV 화면이 일제히 꺼졌다. 암흑 속에서 오직 테이블 위의 작은 스피커에서 기계로 변조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헬리오스 유령의 목소리였다. 강만철과 강지훈에게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들은 라이벌 기업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유능한 검색에 덜미를 잡힌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깊고 추악한 편견과 오만함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토록 절망했던 그들의 제국이 바로 그들이 버린 딸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된 것이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돈도 회사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했던 건 오직 정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서유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그녀가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빛이 쏟아지는 복도를 향해 걸어 나갔다. 15년간의 길고 어두운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태아 제국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엄한 교향곡과도 같았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아 게이트의 주범 강만철 회장은 뇌물공여, 수조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패배시킨 것이 법이 아니라 그가 경멸했던 계지바이의 그림자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지훈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꼭두각시이자 제국의 비겁한 상속자였던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허망함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교도소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비 오는 그날 밤 자신이 외면했던 아내와
딸의 얼굴을 영원히 곱씹어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 태아그룹은 상장 폐지된 후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수십 개의 계열사는 공중분해되거나 헐값에 매각되었다. 하지만 그룹의 근간이었던 태아전자와 태아케미칼은 채권단과 정부의 노력으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명예를 회복한 사람은 박준영이었다. 그의 모든 혐의는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졌고 그는 태아그룹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박준영은 다시 돌아온 태아 본사 집무실에서 이제는 주인이 바뀐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새로운 경영진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하며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준 이름 없는 유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겁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태아게이트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날 무렵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작은 2층 집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지야, 아침 먹어라. 주방에서 들려오는 이서윤의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다. 옥탑방의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10대 소녀가 된 강민지는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갑옷을 벗고 이제는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모니터 빛에 의지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녀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막대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 태아그룹이 낸 벌금의 일부였다. 그 돈으로 서유는 이 작은 집을 사고 남은 돈은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었다. 어느 날 저녁, 모녀는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거닐었다. 엄마?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대학에 가고 싶어. 물론이지. 가고 싶은 곳이 있니?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좋지만 그냥 평범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말고 다른 걸 공부해보고 싶어. 철학이나 역사 같은 거.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지난 몇 년간. 민지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숫자를 통해 엿보았다. 인간의 탐욕, 부패, 배신. 이제 그녀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 인간의 선의와 희망,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우고 싶었다. 서유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좋은 생각이야. 민지는 이제 뭐든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그들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서유는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승리가 단지 그들 모녀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며칠 뒤 서유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녀는 보상금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의 이름은 헬리오스 재단이었다. 태양신이라는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그 의미는 소박했다. 어둡고 소외된 곳을 비추는 빛. 헬리오스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서윤 자신처럼 부당한 이유로 고통받는 미혼모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둘째, 민지처럼 가난한 환경 때문에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영재 아동들을 발굴하여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가 사회적인 선의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돈으로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헬리오스 재단이 설립한 청소년 기술교육센터의 개관식 날. 밝고 현대적인 건물 안은 최신형 컴퓨터와 젊은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단상 위에서 이서윤 재단 이사장이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저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세상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들에게 그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민지는 단상 아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한 어린 소녀의 노트북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여기 봐. 이 코드 줄이 꼬여서 그래. 변수를 선언할 때 길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해줘야 컴퓨터가 헷갈리지 않아? 그녀는 복잡한 코드를 설명하며 환하게 웃었다. 기계와 대화하던 고독한 천재 소녀는 이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지식을 나누는 따뜻한 멘토가 되어 있었다. 연설을 마친 서윤의 시선이 인파 속의 딸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평화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모녀는 함께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운명을 다시 썼고 이제 다른 이들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고 있었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을 터였다.